안녕하세요. 예, 김선민입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강의실에 다시 왔는데요. 제가 원래 한 25년 전쯤에 변리사 화학을 강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편입이 또 생기고 의대, 치대, 약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미트, 디트, 피트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의를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그쪽을 그만두고 그냥 쉬던 차에 요 학원에서 변리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어떻게 했네요. 그래서 다시 25년 만에 다시 변리사 쪽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요. 1년 만에 다시 또 이 강의실에 한번 서보니까 약간 좀 떨림도 있고, 그래서 긴장감도 있고, 또 기대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화학인데요. 여러분들은 비중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민법이나 특허법 이런 거 하셔야죠.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화학이나 자연과학 쪽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요번 테마 특강은 유기화학이고요. 요번 강의가 끝나고 이제 일반화 강의가 넘어갔었을 때도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화학은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학이 있어요. 그냥 그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한 20년 거를 쭉 풀어봤죠. 풀어봤더니 제가 약 한 30년 전쯤에 변리사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차는 붙었는데 1차는 뭐 한 3개월 하니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1차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좀 문제가 되게 쉬웠고 그랬습니다. 1차는. 20년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유기가 크게 또 오리지널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학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구분이 되고 여기서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6, 57, 58의 기출문제는 두 문제였고요. 그 전에는 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애는 뭐 한 네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저히 버릴 수는 없죠. 이걸 버리고서는 뭐 고득점을 바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딱 합격하는 성적을 원하실 텐데 그 합격하는 성적을 도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그 두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유기화학을 전공하거나 내지는 화학과로서 학교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뭐 문과라고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소해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뛰어들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테마 특강으로 4회를 한번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두 문제 확실히 잡고 갑시다. 이거예요. 두 문제는 무조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응용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적어도 한 번쯤 복습은 해줘야 되겠죠. 한 번도 안 한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묵혀놨다가도 뭐 까먹을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정도 보고 한 3번 정도만 시험 또 임박해서 한 번 더 보고요. 이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정도는 믿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두 문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한 문제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제는 만약에 반응이 나오면은 이건 못 맞춥니다. 반응까지 만약에 유기화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유기화학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비효율적이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반응 나올 것만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항에서 8개가 뜨더라고요. 이 중에서요, 2문제는 못 풉니다. 2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화학을 웬만큼에서는 못 풉니다. 화학과로서 화학의 감각이 대단히 좋은 학생이거나 내지는 응용력이 있는 학생일 때는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응용력까지 배양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화학에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은 화학만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갖다가 굳이 뭐 꼭 다 풀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로 삼는 것은 요거 2개 정도 제낀다고 보고요. 여기 6문제하고 요거 2개 해서 합쳐서 8개. 최소 8개는 잡도록 하자 이겁니다. 8개는 뭐 화학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은 다 맞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화학에 대해서 감각이 있거나 화학을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므로 8문제 정도는 확보하고 갑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부터 요건 4회, 그 다음에 그 일반학 강의가 한 16회인가 18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만에 그거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한 번쯤만 쫓아와 주셔야 되고요. 네, 들으신 다음에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좀 외워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복습만으로도 충분히 8개는 확보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25년입니다. 미트리트에서 뭐 전체 학원 전체 전강사를 통틀어서 저보다 수험생이 많았던 선생님들은 없거든요. 말하자면 뭐 업계에서 나름대로 일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화학만 아니 뭐 화학만 예를 들면 뭐 3개월 4개월 하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강의 한번 듣고 복습 조금만 해주시고요. 복습 조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8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화학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10개를 다 맞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죠. 한두 개는 틀려줘야 예의잖아요. 그 정도는 틀려주고 그 다음에 요즘엔 뭐 커트라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연과학개론이 뭐 변리사님한테 듣기로는 70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옵니까? 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과락만 넘어가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작전이 지구과학만 하고 들어갔거든요. 생물하고 물리를 포기했습니다. 생물하고 물리를 아예 안 해버리고 화학은 당연히 다 맞고요. 지구과학에서 6개만 딱 맞추고 나머지 일자로 쫙 긁으면 됩니다. 과거의 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학개론에 공부 시간을 전혀 할애를 안 했죠. 그랬던 과거의 제가 참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공부를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단순하게 외울 거와 그 다음에 요건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조차도 거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임하신다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주시고요. 내년 2월인가 뭐 시험 본다면서요. 예, 뭐 따져보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여유 있게 여유 부리다가는 뭐 그렇게 넉넉한 시험 아니고요. 변리사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거 맞죠?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뭐 미트리트, 피트 시험도 상당히 어렵지만 예, 변리사 시험은 말하자면 뭐 법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뛰어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기화학을 먼저 4회에 걸쳐서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쫙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회 마친 후에 10월 달부터 일반학 오리지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가봅시다. OT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자고요. 자,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가 예전에 제가 P2에서 강의했던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서브노트인데 이거 갖다 그냥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만 합니다. 아셨죠? 제가 하는 것만 하시고 그 옆에 써 있는 거 이건 왜 안 해주지? 그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예전에 P2생들이 하던 거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갖고서 고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거 철저하게만 이해하시고요. 이해됐으면 과감하게만 외워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옆에 주변 여건에 뭐 이런 거 왜 안 해주지? 설명하지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민법 하십시오. 알았죠? 자, 거기 보면은 뭐 암모늄 시아네이트 뭐 유레아 이런 말이 있죠. 제일 위에. 그런 것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양자수라고 돼 있죠.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뭐를 할 거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웁니다. 양자수는 주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양자수는 기울어는 n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값은 주양자수라고 불러요. 자, 외웁니다. 에너지 준위를 얘기해줘요. 에너지 준위란 것은 에너지가 높고 낮냐 이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에너지가 낮냐 높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주양자수는 에너지 준위를 얘기한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값은 n은 1부터 1, 2, 3 쪼르르 나가는 정수값을 갖습니다. 얘는 1부터 나가는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우리가 보의 모델에 의하면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이때 핵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를 n=1인 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n=2인 궤도다.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이때 보어의 모델에 의해서는 이걸 K껍질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L, M, N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주양자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암기할 수 있겠죠? 외웁니다. 주양자수는 뭐라고요? 에너지 준위를 얘기한다. 값은 1, 2, 3, 4 나가는 정수값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자수라는 것이 있고 다른 말로는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거기 서브노트에 있는 거에서 잘 들으시면서 없는 것만 잘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그래서 필기를 갖다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서브노트 만들어 드린 거니까. 자, 외우십니다. 가군동량 양자수 부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기호르는 L이라고 합니다.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해 주거든요.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해주는 가군동량 양자수, 부양자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암기하는 거라고요. 이때 L값은 0부터 1, 2 쭉 나가다가 n-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암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가 아니라고요. 0부터 n-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외운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L값이 0인 오비탈을 뭐라고 하는 건가요? S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예. L값이 1인 걸 뭐라고 하죠? P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L값이 2인 것을 D오비탈, L값이 3인 것을 F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PDF는 부양자수에 의한 구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예요, 그냥. 자, 모양을 얘기합니다. 상식으로 갑시다. S오비탈의 모양은? 원형이죠. P오비탈의 모양은 R형이죠.
D 오비탈의 모양은 일반항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F 오비탈의 모양은 절대 아는 거 아니죠. 이런 걸 괜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죠. 시험 보는 용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의 모양은 원형이다. P 오비탈의 모양은 R형이다. D 오비탈의 모양은 나중에 일반화학에서 배우게 될 거다. F 오비탈의 모양은 알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자기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울어는 M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오비탈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자기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은요, 기호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입니다. 항상 정수값이에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예, 그냥 암기하세요. 알았지? 이건 뭐 생각하는 개념 아니니까요. 자, 네 번째, 스핀 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는 보통 S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자전 방향을 말합니다. 전자의 자전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스핀 양자수의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암기가 될 수 있겠는지요. 그냥 암기하는 상황이에요. 절대 이해하거나 이러려고 할 필요 없고요. 이게 뭡니까? 이런 개념이 무슨 건가? 이런 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갖다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뭐를 할 것이냐를 공부하자 이겁니다. 저는. 아셨죠? 자, 암기가 일단 됐다고 믿겠습니다. 아이고, 칠판이 너무 조그맣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우셨으면 지금부터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갑니다. 오비탈, 뭐 어떤 친구들, 뭐 문과 학생들도 꽤 있으시죠? 문과 학생들, 뭐 오비탈, 그럼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입니다. 전자가 이 방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방을 나는 이렇게 부를래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이 뭡니까? 그걸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비탈은 1s부터 2s, 2p, 3s, 3p, 3d, 4s, 4p, 4d, 4f 이렇게 부르는 이런 방들의 명칭이 있는 거라고요. 전자가 이 방에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르기를 오비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거 양자수 4가지 외우셨죠? 그걸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요거는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이때 앞에 있는 숫자 1, 2, 3, 4 숫자 있죠? 이거 갖다가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s 오비탈은 n이 얼마인가요? 앞에 있는 1, 2, 3, 4를 주양자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1s 오비탈의 n 값은 1이겠죠. n값이 1이면 l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결정났잖아요. 그죠? 0부터 n-1까지라면서요. 0부터 n-1까지라고 그랬으니까 n값이 1이니까 l값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값은 0밖에 없잖아요. 그죠? n-1까지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때 L값이 0인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하면은 S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1S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죠. 1P, 1D 이런 오비탈은 없다고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S라고 부르는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L값이 제로니까 M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은 자동으로 결정나잖아요. 결정나잖아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 했어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값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니까 결국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값은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S 오비탈은 아하, 방이 하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또 갑니다. ES2P입니다. ES2P. N값이 얼마인가요? 하면 2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n 값이 2면 l 값은 결정 나버립니다. l 값은 결정 났어요. 자, 어디부터 어디? 0부터 n-1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면 0부터 n-1까지니까 0, 1이겠죠. 그러면 L 값이 0인 것을 S오비탈, L 값이 1인 것을 P오비탈이라고 불렀으니까 ES와 EP오비탈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ED오비탈 이런 개념은 없다고요. 이런 개념은 없이 ES, EP오비탈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럴 때, 자, 또 가보십니다. P오비탈 보실까요? M 값은 얼마죠? P오비탈은 L 값이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수값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의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P오비탈은 박스가 3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각각의 이렇게 3개로 구성된 원인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자기 양자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각각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알아듣는 거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3S, 3P, 3D 결정났어요. N은 3. 그러면 L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 1, 2까지구나. 0부터 n-1까지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은 S, 얘는 P, 얘는 이름이 D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오비탈은 3S, 3P, 3D죠. 그러니까 3S, 3P, 3D 오비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D 오비탈 L 값이 2인 놈입니다. 그러면 M 값에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 오비탈은 몇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5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각각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요. 이렇게 5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D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아듣고 있나요?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의 눈빛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1년 만에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뭔가 옛날에는 학생들의 눈빛이 또릿또릿했는데 별로 그렇게 또릿또릿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지겨워서 그런가요? 이제 시험이 6개월쯤 남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 돌아왔는데 뭐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그래. 이런 걸 잘 알아야만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했을 때도 쉽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가보실까요? 4S, 4P, 4D, 4F 할 수 있겠습니까? N은 얼마? 4. L은 0, 1, 2, 3. SP, DF, 4S, 4P, 4D, 4F. 그죠? F오비탈은 몇 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하면은 몇 개? M값은, 자, 갑니다. M값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3까지. 그러니까 정수값 몇 개의 박스입니까? 7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오비탈이 이름에 결정 났다는 거예요. 뭘 외워서요? 나 지금 뭐 했습니까? 1교시.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죠? 저기요, 나 뭐 했어요, 지금 나? 양자수 암기했죠, 그죠? 양자수 암기한 다음에 그 양자수를 이용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이름인 오비탈에 대한 명칭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오비탈에 대한 명칭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오비탈은 에너지가 말이에요. 자. 다전자 원자일 경우에요. 다전자 원자라는 것은 전자가 하나 이상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소 원자 이런 거 말고요. 최소한 헬륨 이상에 있는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전자 원자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N 플러스 L 값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N 플러스 L 값에 의존한다 이거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에너지가 제일 낮고 누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지를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3D하고 4S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자, 3D 오비탈 한번 가보시죠. 자, N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D니까 N 값은 얼마예요? 아니, 뭐 질문을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립니까? N 값은 얼마예요? 네, 웃으면서 즐겁게 하죠. 네, 웃으면서 즐겁게 해서요. 내가 지금 공부라는 건지 개그 코스들 듣는 건지 헷갈려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학원 나오는 지루함이 없죠. 공부할 때 너무 몸 뒤틀리고 막 숨 참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 학원 다니는 게 너무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밌게 합시다. N이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L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D 오비탈이에요. D는 L 값이 얼마인 놈이라 그랬습니까? 2인 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입니까? 5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4S 갑니다. 4S는 자, N은 얼마입니까? 하면 N은 4죠. 그러면 S 오비탈이니까 L 값은 얼마입니까? 말하면 얼마예요? 0이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4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작아요? 값이 4S가 값이 작죠. 얘는 5고 얘는 4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4S와 3D가 뒤바뀝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겠어요. 그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건 누굽니까? 하면 1S부터 1S, 2S, 2P, 3S, 3P, 4S, 3D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뭐 미트디트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재작년 문제에서 30번까지 전자배치를 하는 문제가 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줄 알면 돼요.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되고 지금부터 유기화학에서는 20번까지는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S와 3D 중에서는 4S가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서브노트에 써 있는 거, 서브노트 몇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써 있는 거 그거까지는 딱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그거까지는 딱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한 페이지를 딱 하셨으면요. 그냥 탁 넘어가서 또 헷갈리지 마시고 한번 되새김질 하시죠. 되새김질 하십시오. 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뭐 했어요? 양자수 암기하셨습니다. 주양자수는 에너지 준위를 말한다. 1, 2, 3, 4 정수값이다. K 엘레멘 껍질을 말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0부터 어디까지 값을 간다 그랬죠? n-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기양자수는요. 오비탈의 방향을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값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갖는다라고 외웠어요.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자전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라고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비탈들이 1S, 2S, 2P, 3S, 3P, 4S, 3D 이런 식으로 나가는 오비탈들이 있는데 이 오비탈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래서 1P 오비탈, 뭐 2D 오비탈, 3F 오비탈 이런 오비탈은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개념을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D와 4S의 에너지가 뒤바뀌더라까지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게 4페이지예요. 4페이지 깔끔하게 딱 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페이지 있는 내용은요. 자, 이제 오비탈의 5페이지에 이제 1S, 2S, 2P, 3S, 3P, 4S, 3D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전자배치를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퍼펙트하게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전자배치를 지금부터 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얘들이? 지금 내가 뭘 적은 겁니까? 1S, 2S, 2P 이거 뭘 적은 거예요? 오비탈들의 이름을 적은 거잖아요. 그죠? 오비탈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나는 전자는 1S라고 부르는 방이 있을래? 이런 개념이에요. 이때 제일 에너지가 낮은 것은 1S고요.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럴 때 여기다가 전자를 지금부터 채워 넣읍시다.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자를 집어 넣자고요. 그걸 갖다가 전자 배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것은 5페이지의 전자 배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스토리를요.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화학이든 모든 과목이든 간에요. 줄거리가 있어요. 그 줄거리를 깨우치 못하고 그냥 외우려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줄거리를 깨우쳐갖고선 요렇게 흘러가는구나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을 오비탈이라고 불렀다. 거기다가 전자를 집어넣자. 그걸 전자배치라고 부른다. 근데 그 전자배치를 하는 원리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첫 번째 아우프바우 프린서플이라는 겁니다. 아우프바우 프린서플, 우리말로는 축조 원리다 이렇게 불러요. 축조 원리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쳐라.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를 채우도록 하여라라는 겁니다.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쳐라.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해보죠. 원자번호 1번 수소라고 부릅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원자번호 1번은 수소다라고 부르는 거. 이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변리사 수험생은 아니겠죠, 설마. 이거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가리킴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원자번호 1번입니다. 전자 몇 개 있어요? 원자번호 1번입니다. 이 원자번호 1번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가 되는 거고요. 원자번호 1번이 원자번호는 양성자수가 되고 양성자수가 중성원자일 때, 지금 이거 중성 맞죠? 중성원자일 때는 전자수하고 똑같습니다. 알다시피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일 때 개수가 똑같아야 중성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 양성자수 이렇게 되면 전자수가 몇 개란 소리입니까? 하면은 하나예요. 이런 얘기라고요. 자, 원자번호 1번일 때 얘의 질량은 보통 일자리가 많죠. 이걸 갖다 우리는 질량이라고 부릅니까? 이 질량은 오로지 누구하고 누구만 갖고 따지느냐면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만 따지는 거예요.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원자번호 1번 질량 일자리인 수소는 원자번호 1번 질량 일자리 수소는 자, 원자번호 몇 번? 저기요, 원자번호 1번 질량 일자리의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원자번호 몇 번? 1번. 양성자수 몇 개? 한 개. 중성자수 몇 개? 이렇게 물으면요. 질량이 일자리인데 이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는 중성자가 몇 개입니까? 없죠. 그러니까 중성자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자 몇 개라고 물으면 전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출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난이도가 없죠. 그런 걸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갖고 한 게 아니라 원자번호 19번인 포타슘 갖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하나가 뜬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고요. 그런 문제는 그냥 말하자면 딱 보는 순간에 한 1, 2초 만에 답을 딱 찾아서 그런 데서 시간을 왕창 세이브하고 다른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여라 라는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일단 갔어요. 여기까지. 자, 원자번호 1번 전자 몇 개 하면? 하나입니다. 전자를 제일 낮은 것부터 채우라 그랬습니다.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1S잖아요. 그러니까 1S의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S라고 부르는 전자가 존재하는 방의 이름에 전자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1S1 그러면 수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의 전자 배치는 1S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2번 헬륨이라고 합니까? 원자번호 2번을 헬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전자 배치를 해보십니다. 자, 1S에 제일 낮은 거 전자가 몇 개 찬다고요? 2개가 차니까 1S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 배치는 수소 1S1, 헬륨 1S2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두 번째 원리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한 오비탈에는 공간 한 방에는 방 하나에는 전자가 맥시멈 2개까지 차라라는 거고요.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차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개의 전자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이런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원자번호 2번인 헬륨 한번 보십니다. 전자 배치는 1s, 2일 것이에요. 그래서 1s라고 부르는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전자를 채워볼게요. 1s는 박스가 하나인 거 맞죠? 박스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자기 양자수가 0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1s라고 부르는 오비탈이 생겼고요. 거기다가 전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 말 하나하나 새겨 듣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새겨 들어주세요. 알겠죠?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고 잘 들은 다음에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암기하여서 여기서 끝장내고 집에 가서 민법, 특허법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s의 전자가 2개 찹니다. 1s의 2개의 전자를 갖다 채워보겠습니다. 둘 다 만약에 올라가는 스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둘 다 올라가는 스핀이라고 생각하면 자, 1s의 전자를 찾습니다. 이 전자는 n값이 얼마짜리입니까? 하면은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L값은 자동으로 결정났습니다. 얼마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그럼 M도 자동으로 결정났습니다. 0밖에 없습니다. S값을 올라가는 스핀일 때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양자적인 표현으로다가 양자수적인 표현으로다가 저 전자를 표시하면 100 플러스 2분의 1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대로 표시해 보시죠. 이 전자도 주양자수는 얼마? 1. 부양자수는 얼마? 0. 자기양자수 얼마? 0. 스핀양자수 얼마? 역시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4개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라.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요. 이렇게 존재하지 말아라.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부르는 원리를 파울리 베타 원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존재해야지만 정상적이냐면요.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는 스핀이면 하나는 내려가는 스핀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이 내려가는 스핀을 양자적으로 표시하면 양자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n값은 1, l값은 0, m값도 0, s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르니까 하나가 올라가는 스핀이면 하나는 내려가는 스핀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 원리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2가지 원리는 잡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축적 원리. 낮은 것부터 채우세요. 2번째, 한 박스에 전자 하나가 올라가는 스핀이면 하나는 내려가는 스핀이어야 한다. 그 원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가볍게 잡을 수 있겠죠? 3번째, 칠판 관계상 자꾸 지워야 되는군요. 푼트의 규칙입니다. 푼트의 규칙을 지금부터 봅니다. 자, 원자번호 1번은 수소, 전자배치는 1s1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자번호 2번은 헬륨, 1s2가 되겠네요. 3번은 리튬일 겁니다. 리튬이고요. 전자배치를 한번 해보십니다 하면은 1s에 2개까지 찼으니까 2개 찼으니까 끝났죠. 그죠? 1s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낮은 거는 2s니까 2s의 전자는 하나가 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3번 리튬일 거라고요. 쭉 한번 나머지 해볼 수 있겠습니까? 4번, 5번, 6번까지 쭉 해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 서브노트에 5페이지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거 보고선 적어도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요. 자, 원자번호 7번 한번 보세요. 나이트로젠이에요. 원자번호 7번 나이트로젠에 관한 전자배치를 지금부터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1s의 전자가 2개가 차요 그랬어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아우프바우 프린서플과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2s에도 전자가 2개가 차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p에는 전자가 3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요, 1s에는 2개가 차요 오르락내리락 파울리 베타 원리, 2s에도 역시
두 개가 차요. 오르락내리락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2P의 전자를 갖다가 박스는 분명히 3개 있다 그랬고요.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자기 양자수 때문에요. 자기 양자수 때문에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자, 전자를 채워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찰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에 2개 차고 여기에 하나 차고 뭐 이런 식으로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 어떻게 전자가 차라? 전자가 한 오비탈,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갈 때는 먼저 각방 써라 라는 겁니다. 각방 쓰게 전자를 채워주도록 하여라 라는 원리를 갖다가 훈테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훈테 규칙은 한 에너지가 동일한 에너지 준위에 전자를 채워줄 때는 각방 쓰게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쌍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일단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나이트로젠 질소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3인데 이때 2p3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각각을 보통 px, py, pz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px, py, pz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px에 하나, py에 하나, pz에 하나가 있는 오비탈, 그렇게 존재하는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원리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까지 되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웃지도 않고 이 썰렁하면 굉장히 1년 만에 강의했더니 유무감각이 완전 사라져 버렸네요, 제가. 옛날에는 빵 터졌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안 웃는 건가? 옛날에 한 번 강의하면 한 400명씩 왔거든요. 한 강의실에 300명 꽉 채우고 옆에 라이브반 한 3반 정도 해서 한 1000명 강의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해도 웃더니 지금은 웬만하면 웃질 않아요, 학생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근엄해지는 거.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옆에 사람 딱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딱 앞에만 쳐다보는 그 근엄함. 그래서 웃음도 전파인데 안타깝게도 학생 수가 적을 때는 그 전파가 안 됨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뭐 했나요, 제가? 나 강의 중이고요. 양자수 먼저 암기하셨습니다. 그죠?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있었고요. 그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는 것을 전자 배치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전자 배치를 하는 원리는 3가지 크게, 이건 유기화학, 일반화학 모두에 적용되고요. 이 내용은 지금 일반학에서도 또 다뤄드립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일반학에서 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리지널 일반학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학에서는 일반학에 필요한 원리가 2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강의할 것입니다. 아웃바우 프린서플, 파울리 베타 원리, 훈티의 규칙에 관한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원리에 입각해서 전자를 채우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갖다 채울 때 원자번호 1번부터 최소한 유기화학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한두 개는 해드릴 것입니다. 이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자, 예를 들면은 11번 소디움이다. 나트륨 소디움이다 라고 합시다.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면 원자번호가 중성 원자는 전자수예요. 그러니까 전자 11개입니다가 되겠죠. 전자 11개를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우기 시작하여라 라는 것부터 가보자고요. 그러면 자 갑니다. 1S의 전자 몇 개? 2개. 2S의 전자 몇 개? 2개. 2P에는 최대 몇 개까지 차겠습니까 하면은 박스가 3개인데 한 박스에 2개 들어가니까 6개까지 차겠죠. 그러니까 2P에 6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3S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1번 소디움은 1s2, 2s2, 2p식에서 3s1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17번 Cl입니까? 17번 Cl 한번 해보죠. 17번 Cl 갑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이렇게 되면 몇 개 찼습니까? 12개 찼죠. 그러면 나머지 17개니까 3p에 5개입니다. 라고선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유기화학 일반학을 통틀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유기화학은 지금부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에서도 전자 배치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학에서 꼭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주기성에 관한 얘기는 이걸 못하면 다 물 건너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숙달 좀 시키십시오. 이럴 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른 말은 최외곽 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는요. 잘 들으세요. 가장 큰 주양자수에 있는 전자입니다. 가장 큰 어디에 있는 전자라고요? 주양자수에 있는 전자라고요. 원자과 전자의 개념은 가장 큰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십니다. 자, 11번 소디움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말하면? 가장 큰 주양자수. 주양자수가 뭐라 그랬어요? 1s, 2s, 3s에서 1, 2, 3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주양자수는 어딘가요? 하면은 3s죠. 3이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여기 있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7번 Cl의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7번 Cl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그걸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몇 개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딱 쳐다봐요. 굉장히 근엄해지네요. 가장 큰 주양자수 몇 개입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일 바깥에 이건 줄 알아요, 그냥. 5개 아니에요. 가장 큰 주양자수는 3이잖아요, 3. 1, 2, 3의 3. 이게 주양자수라면서요. 그러니까 3s에 2개, 3p에 5개에서 7개의 원자과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되냐면요. 16번 S 그러면 원자과 전자 6개 이렇게요.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그렇게 자 20번 칼슘 하면 원자과 전자 2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전자 배치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만 나중에 주기성도 그렇고 유기화학도 그렇고 이해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음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5페이지 깔끔하게 되셨나요? 서브노트 5페이지 있는 내용 거기까지 깔끔하게 딱 털 수 있겠습니까? 양자수를 암기하셨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전자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3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지금 일반학에서는, 유기화학에서는요. 아우프바우, 파울리, 훈트 이 원리에 의해서 전자를 갖다가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공부하신 겁니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큰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다 그랬습니다. 6번 탄소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화학을 좀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이군요. 화학을 한 번도 안 해본 문과 쪽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극복이 금방 됩니다. 일반학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2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요, 화학과도 못 풀어요. 그거 풀는데 제가 푸는데 3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제가 최근에 풀어봤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3분 이상 걸려요. 그 얘기는 그냥 시험장 가면 못 푼다니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려고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에서 놓치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 정도는 됐죠? 그리고 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옥테툴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옥테툴룰은요, 그 원자과 전자가 8개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옥테트란 말은 8개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8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6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6페이지에 한번 이온 결합이라고 써 있는 거 제일 위에 써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봅시다. 자, 11번 소디움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하면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옥테트룰을 만족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란 말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3s 있는 전자가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3s 있는 전자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ES, EP의 8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번 소디움 같은 놈은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가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자가 튀어나간다, 튀어나간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NA는 NA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알아듣죠? 전자가 나가면은 전자가 나갔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양성자가 원래 11개 있었고 전자가 11개 있어서 중성 상태였는데 그 전자 하나가 나가니까 양성자는 11개가 되고 전자는 몇 개가 됐나요? 10개가 됐으니까 양성자가 플러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플러스 1이지요. 그러니까 Na 양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Cl 볼까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요? 하면 7개입니다. 어떻게 되면 8개 가질 수 있겠어요?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전자 하나가 끼어 들어오면 되잖아요. 전자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3s에 2개, 3p에 6개 갖고 8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가 하나가 들어와 줍니다. 전자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음이온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Cl은 Cl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NA는 NA 양이온 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Cl은 Cl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라고 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옥테트롤 때문이죠. 그러면 양이온 만들어졌어요. 음이온 만들어졌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다가 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을 거 아닙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버리니까 이거 갖다 정전기적 인력이라 부르고 그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시키게 되고 그 결합을 이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가볍게 잡을 수 있겠는지요? 여기까지는 가볍게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뭐 잠깐 일반학적 얘기 잠깐만 가봅시다. 이온 결합성 물질은 고체입니까? 앞에 앉은 거 지금 후회되죠? 왜 내가 앞에 앉아서 계속 질문을 받고 있나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네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 거기 앉으세요. 이온 결합성 물질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고체예요? 왜죠? 왜? 아, 그렇죠. 뭐 우리가 소금 덩어리를 소금을 갖다 고체를 먹지 기체를 먹지는 않잖아요. 어우 짜 이러본 적 없잖아요. 이온 결합성 물질은 왜 고체입니까?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온 결합성 물질은 고체인가요? 소금 덩어리는 왜 고체 소금 덩어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얘 하나가 만나서 딱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힘들죠.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뺑 둘러쌀 거예요. 음이온이 있으면 양이온이 뺑 둘러쌀 거예요. 그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양이온이 생기면 음이온이 둘러쌀 거고 음이온이 생기면 양이온이 둘러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배일수 6인 이온 결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이게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면 서로 간에 둘러쌀 거라고요. 서로 간에 둘러싸면 서로 간에 착착착착 쌓여 올라가겠죠. 착착착 쌓여 올라가는 구조 결정은 고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성 물질은 고체 결정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일단 이 정도 뭐 상식의 범주를 알아둘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서브노트 6페이지까지 이해됐다고 믿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 배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숙달시키셔야 합니다. 이건 숙달시키셔야 되고 최소한 20번 칼슘 그러면 1S2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1S2, 2S2, 2PS, 3S2, 3PS, 4S2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자권자 몇 개 하면 2개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도록 숙달시키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걸 해야지만 지금부터 화학이든 유기화학이든 원활할 수 있어요. 그것 꼭 숙달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는 전기 음성도를 갖다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단순 암기예요. 그냥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이너스 폴링의 값입니다. 의미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문적 중요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단지 그냥 이 값을 암기합니다. 숫자 외우는 거예요. 알았지? 숫자 외우는 거니까 지금 같이 외웁시다. 나랑 같이 외워요. 전기음성도는 뭐냐면요. 전자를 당기는 힘이에요. 전자 당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긴다는 얘기예요.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긴다 이거예요. 유기화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숫자 외워야 돼요. 못 외웠다 하면 유기화학이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단순 암기니까 같이 외웁시다. 수소 2.1 하고 외우세요. 수소 얼마라고요? 2.1 하고 외우세요. 수소 2.1 하고 외우실 수 있겠죠? 자, 1조 원소입니다. 리튬이죠. 바로 밑에가. 리튬. 1조 원소인 리튬. 리튬 외우십니다. 1.0 하고 외우세요. 수소 얼마? 2.1. 리튬 얼마? 1.0. 이거 2주기 원소라고 부릅니까? 이거? 2주기 원소라고 불러요. 2주기 원소는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0.5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값이 얼마입니까? 1.5, 2.0, 2.5, 3.0, 3.5 가장 큰 대망 F4.0입니다. 라인스 폴링이란 과학자가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낸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를 암기하여야만 원활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암기해야 돼요. 탄소 얼마입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2.5 하고요. 질소 3.0, 산소 3.5, F 4.0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0.5씩 증가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 이제 시험장에서 깜빡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1초가 더 갑니다. 시간 싸움이잖아요. 합격은. 그죠? 자, 3주기 원소 내려갈수록 조금 작아집니다. 값이 0.9예요. 0.9고요. 3주기 원소는 이건 3주기 원소 맞죠? 0.3씩 증가합니다. 0.3씩 증가하니까 자,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Si 1.8, 약간 2.1 약간 커졌어요. 그죠? S는 한 2.5쯤 되는데 소수점 이하까지 가면 탄소보단 커요. 탄소하고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죠? 2.5, 2.5인데 얘가 약간은 크다고요. S가 소수점 이하까지 하면. 그러니까 소디움부터 마그네슘 쭉 나가서 아르곤까지.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조건, 이거는 전기요소 값이란 게 없고요. 이건 값이 없고 값은 0.3씩 증가합니다. 라고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려갈수록 조금 작아집니다. 포타슘, 칼륨입니다. 0.8. 얘는 칼슘은 1.1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값 외우셨습니까? 값 외우셨어요? 자, 외웁니다. 수소. 수소. 지금 같이 외워요. 같이 외워보자고. 인강생 같이 외웁시다. 지금. 인강생 저 제발 좀 강의 들을 때 1배속으로 좀 가까 들어요. 1배속으로. 1.8배속 들어갖고선 맨날 제가 옛날에 강의 항상 그 수업할 때도 맨날 듣던 소리. 선생님 생각보다 목소리가 점잖으시네요. 맨날 하는 거 인강으로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목소리가 점잖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배속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은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외우세요. 수소 2.1, 탄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2.5입니다. 질소 3.0, 산소 3.5, F 최소한 제가 지금 말한 건 바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주 쓰이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값은 경향성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 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 얘기예요. 1.5씩 증가하고 0.4씩 증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값이 커지는 거고요.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올라갈수록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음소도의 경향성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 갈수록 커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단순하게 암기입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고 이거 갖다가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써먹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요. H라는 놈이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 이렇게 말하면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하면 하나죠. 1s1이니까.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를 찍어 볼게요. 하나 찍었어요.
전자 하나 찍었습니다. CL이라고 부르는 놈도 역시 있습니다. CL은 원자 전자 몇 개입니까 하면 7개죠. 3s2, 3p5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원자권 전자를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면 원자권 전자만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은 8개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져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쪽 원소일 때는, 아니 1주기 원소일 때는 2개까지면 되고요. 나머지는 8개가 좋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수소의 입장에서는 헬륨 배치가 되면 좋거든요. 헬륨의 배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니까, 야, 네 거 놔줄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헬륨 됐잖아요. 네 거 놔줄래? 그러면 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라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L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몇 개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8개가 되길 원하잖아요. 8개가 되길 원하니까, 야, 네 거 놔줄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거 놔줄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자면 얘는 하나 내놓고 얘는 7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서로 간에 이렇게 공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서로 간에 공유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온 결합하고는 다르죠? 아까 이온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양이온이 생성됩니다. 음이온이 생성됩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달라붙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얘는 전자를 갖다 서로 간에 공유해 준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화합물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HCl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HCl,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HCl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공유전자잖아요. 공유전자. 그리고 나머지 비공유전자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공유전자는 표시를 보통 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비공유전자는 굳이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HCl이다 라고 그랬어요. HCl. 자, 전기음수도 갑니다. 수소 얼마? 2.1이라 그랬어요. Cl 얼마? 3.0이거든요. 자, 누가 전기음수도가 큽니까? 하면 Cl이 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요 공유전자를 자기 쪽으로 땡긴다 이 얘기입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 땡기는 거거든요. 전자 땡기니까 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HCl에서는 자, 전자 발견 확률이 H 쪽에서는 적을 것이고 Cl 쪽에서는 클 거예요. 그죠? Cl이 전자를 땡겨주니까. Cl이 전자를 땡겨주기 때문에 H 쪽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적을 것이고 Cl 쪽에서는 전자를 발견한 확률이 큰 그림을 갖다 그려낸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Cl, H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꼴이죠. 전자를 Cl한테 빼앗기는 꼴이잖아요. 빼앗기니까 얘를 갖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띱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얻는 꼴이죠. 전자를 얻는 꼴이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띱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HCl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분자 내에서 H 쪽은 플러스를 띄고 Cl 쪽은 마이너스를 띄겠네요. 그죠? H 쪽은 플러스를 띄게 되고 Cl 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라는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H 쪽은 플러스를 띄게 되고 Cl 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까? 뭐 때문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 값만 외우면 이런 개념 알잖아요. Cl은 분명히 H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랬고요.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당길 거다 그랬고요. 전자를 당겨주니까 H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적고 Cl 쪽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클 거다라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H 쪽은 플러스를 띨 것이고 Cl 쪽은 마이너스를 띨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분자 내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극성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번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뭐 거기 뭐 무슨 CL로 해야죠. 뭐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입니다.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또 찍습니다. 결합을 형성시켜줍니다. 네 거 놔줘라. 그러면 나는 옥테트롤 됐죠. 네 걸 놔줘라. 그러면 나는 옥테트롤 됐어요. 그죠? 그러면 Cl2 분자라고 부르는 놈이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Cl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라고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Cl2라고 부르는 분자는 한번 갑니다. Cl과 Cl 사이에 단일 결합 맞죠? 그죠? 전기음수도 갑니다. 얼마? 3.0. 얘 얼마? 3.0. 전기음수도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깁니다. 똑같은 힘으로 딱 당겨주니까 전자는 골고루 퍼지겠죠. 전자가 골고루 퍼지니까 전자 발견 확률은 똑같겠죠. 양쪽이. 전자 발견 확률이 양쪽에서 어느 쪽이 더 큽니다. 작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전자는 골고루 퍼질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분자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비극성 분자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비극성 분자, 극성 분자를 앓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면 저기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면 극성 분자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비극성 분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유기화학 반응은 여러분들이 안 다루기 때문에 그 밑에 써 있는 것은 반응할 때 얘기고요. 그건 생략할게요. 일단 여기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값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유기화학에서 일반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암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수소 2.1, 탄소 2.5, 질소 3.0, 산소 3.5, F 4.0 이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값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긴다의 개념이에요. 전자를 잘 당기니까 나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자를 당겨주니까. 그래서 F란 놈은 전자를 가장 잘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극성, 비극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브노트 6페이지 상단부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6페이지 상단부까지 형식자나 위에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있는 것은 한 10분이면 끝낼 수 있겠죠? 안 돼요? 반드시요. 꼭 해야 돼요. 알았지? 한 번쯤은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까먹기 전에. 인강생 한 번쯤은 꼭 봐야 합니다. 까먹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까먹기 전에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시험 볼 때 임박해서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러면 자신합니다. 10개 중에 8개는 무조건 맞추게 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그러니까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은 아마 민법이나 특허법의 한 4분의 1 내지는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그 정도 시간 투자합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길 바라요. 알았죠? 자, 1교시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형식 전화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죠.